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 3명 뭐 소개하겠지만 조합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녹음하는 게. 띠오가 빠지고 나서 듣보의 고인물들. 그러네. 그렇네요. 가장 또 꽤 오래된 네. 멤버들과 함께하게 됐는데 저는 오늘 호스트 10월입니다. 저는 달달 보름입니다. 네,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띠오 얘기가 나와서 띠오님이 댓글을 달아놨어요. 네. 읽어주시죠. 멜랑콜리아 3주년 특집이었는데 멜랑콜리아에다가 듣보 3년에 셋째 임신이라니 축하드립니다 했는데 이걸 끝까지 듣고 난 건지 살짝 놀라서 댓글부터 단 건지 모르겠는데 농담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도 돌아가 여기에 축하 감사드립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게요. 네. 지금 신혼에 푹 빠져가지고 얼마 전에 또 막 이태리 여행도 갔다 온 것 같더라고요. 오, 달콤하다. 그러니까 달달하네요. 네. 그리고 저희 홍케이님이 영화 콘클라베 에피소드에 2,000개씩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케이씨님 후원도 감사하지만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네, 저희 댓글이 너무 없어서 서운합니다. 그리고 많이 불러드리고 싶어요. 홍케이님의 그 훈케이씨님이거든요. 훈케이씨님이군요. 네. 그렇죠. C를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오늘 저희 그 영화 퍼펙트 데이즈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래서 오프닝 질문을 반복 루틴이 두 분한테 있으신지 그리고 사실 저는 루틴이 없어서 좀 만들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루틴이 주는 지루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있으시다면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까지 좀 궁금했어요. 저는 그냥 루틴 인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또. 네, 저는 이렇게 산지 꽤 됐는데 지금 추가된 게 이제 새벽 4시 40분에 일어나서 108배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와. 하루에. 108배 하고 한 20분 걸려요, 그게. 그리고 한 10분 정도 명상하고 나머지 이제 도반들이랑 참여하면서 느낀 점이 뭐였는지 나누게 하고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글을 써요. 그게 한 30분 또 걸리고 요가하고 샤워하면 그때 애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러면 아이들 등원 준비하면서 등교 준비하면서 아침 차려주고 보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변주가 좀 시작되죠. 강의 있는 날은 강의 나가고 없는 날은 제 그 작업실에 앉아서 필요한 일들을 하고 점심 먹은 다음에 강아지랑 산책을 합니다. 그게 거의 뭐 루틴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거는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피곤하면 잘 안 하지만 묵주기도 하고 자고 그리고 다이어리도 거의 매일 써요. 와. 루틴 진짜 여러 개네요. 이게 딱 고정된 루틴이고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주가 들어가죠. 그렇다고 뭐 맨날 4시 40분에 일어날 수 있냐. 인간이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또 늦잠도 자고. 그쵸. 네, 근데 그래도 늦잠 자도 일어나자마자 108배는 해요. 네, 그거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 근데 루틴의 힘은 요가하면서 좀 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가가 특히 아슈탄가 요가 같은 거는 매일 똑같은 시퀀스를 계속 반복을 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오는 매일매일의 다름이 느껴지더라고,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전혀 이거는 지루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 똑같은 삶 속에서도 너무 다름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게 요가를 통해서 일단 저는 그걸 알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확장이 나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그럼 이거는 루틴이 없는 제 편견이네요. 해봐야죠. 해야 알 수 있는 편견이라기보다는 아직 모르는 거지. 그러면은 10월은 루틴이 살면서 뭐 루틴이 있었던 적이 없었나요? 아니 그래도 있지. 아침 저녁 점심 다 챙겨 먹잖아. 그러니까 그게 루틴 아니야? 근데 저는 식사도 굉장히 사실 불규칙하게 해가지고 진짜? 아침은 거의 안 먹고 뭐 점심도 강의 끝나고 보통 첫 끼를 먹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막 2시에 먹을 때도 있고 예전에 직장 생활할 5시에 때는 먹을 때도 있고 그때는
있었긴 했죠. 왜냐하면 뭐 근무 시간도 정해져 그러니까. 있고 제가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의도한 루틴은 아니니까. 아, 약간 감옥처럼 느꼈어요. 네, 약간 좀 그냥 그 앞뒤로 뭔가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럼 앞뒤로는 시간 일정한데 그때 뭔가 진짜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학교는 다녔잖아, 근데. 근데 뭐 학교는 다니긴 했지만 말한 것처럼 학교도 내가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루틴을 해본 적은 없다. 그럼 그때 그 강박 같은 게 싫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걸 모른 게 저도 직장 생활할 때는 전 되게 루틴하게 살았거든요. 오전에는 뭐 그러니까 일 가기 전에는 학원을 가거나 일하고 끝나고 나서도 뭐 학원, 뭐 운동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아침에 뭐 하고 뭐 그다음에 일하고 일 끝나고 뭐 하고 이게 되게 루틴했고 그거에서 되게 안정감을 느꼈죠. 네. 근데 프리를 하면서 그 루틴 맞추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루틴이 오히려 저에겐 강박이 됐어요. 아, 오히려 지금 하는 루틴이?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루틴이 아니라 루틴했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 루틴해야 되는데라는 그 강박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프리랜서를 하면서 이렇게 루틴을 잡아간다는 게 진짜 달달보름이 되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루틴 잡을 수가 없어, 아침에. 못 자지. 일찍 그래서 일찍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에 시간에 뭔가 할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일찍 일어나거나 혹은 일찍 늦게 자서 그 뭔가 시간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할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그쵸. 게 정말 쉽지 않지만 확실히 루틴이 있어야지 일상이 지탱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가전이는 좀 지키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요즘에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 땅콩 사과 있잖아요. 그거는 꾸준히 먹고 있죠. 네, 오늘 아침도 그것도 루틴. 오늘 아침도 먹고 왔어요. 그게 왜냐면 꽤 됐거든요. 시작을 했다고 들은 지가. 근데 먹는 거는 좀 오랫동안 뭔가 하는 편인 것 같기는 해요. 좀 바꾸는 게 귀찮아서. 거기서부터 확장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 차이인 거야. 강박과 루틴의 차이가 뭐냐. 맞아. 그거는 강박이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내가 그냥 맛있어서 먹는 그치. 거라서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음식에 있어서는 되게 루틴한 게 많기는 해요. 그렇게 따지면. 선호겠다, 그거는. 네, 근데 이거는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똑같이 하고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108배 하고 명상하고 나누기 하고 글 쓰고 요가하고 오늘 비가 와서 이제 산책을 못 시키고 아이들 먹을 거 챙겨주고 점심까지 오늘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팟캐스트 녹음 외에도 만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항상 하고 오잖아요. 달달보름은. 그러니까 그게 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엄청 추천하는 게 이게 뭐 루틴이 꼭 있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아침에 하는 자신만의 리추얼이 필요한 게 이게 약간 강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정감에서 오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이게 강박과 루틴이 진짜 한 끗 차이라는 게 맞는 게 그 사과 먹는 게 자연스럽고 루틴한 게 되게 안정적이라니까 삶에 지루하지 않고 그게 엄청 안정적이게 돼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요가에서 이제 연습하는 자세가 있는데 그게 또 어느 날 안 되거든요. 똑같은 게. 그러면 그냥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네. 여기에서 또 그런 변주가 느껴지니까 전혀 그게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고 사는 게 이렇지 뭐. 해 뜨고 해 지고 똑같이 루틴이잖아요. 그것도. 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도 맨날 다른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의 리추얼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뭐든. 저희가 이렇게 약간 루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이 퍼펙트 데이즈 영화 내용이 이 주인공이 굉장히 루틴한 그리고 본인의 나름 보름이 얘기해줬던 리추얼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사는 삶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열어봤는데 그 퍼펙트 데이즈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2024년에 개봉한 일본 영화이고요.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게요. 네. 엄청 받았더라고요. 2023년 76회 칸영화제 남자 연기상, 16회 아시아 태평양 스크린 어워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2024년에 47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감독상, 최우수 나무주연상, 그리고 17회 아시아 필름 어워즈 나무주연상까지 굉장히 상을 좀 많이 받은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게 더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라고 사실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시작을 했던 네, 영화인데 원래는 일단 도쿄에서 이제 올림픽이 21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쿄올림픽 개최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시부야구에 있는 17개의 공공화장실을 좀 새롭게 조성을 하자. 그래서 누구나 좀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감독한테 감독이 이제 얘기해 주시겠지만 빈 벤더스 감독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화장실을 보고 영감 받는 게 있으면 사진집으로 내거나 아니면 단편 영화로 한번 기록을 해주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고 나서 그냥 이 화장실 청소부를 직업으로 하는 주인공을 데리고 이제 장편 영화를 해보자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로 결심한 후에 2주 만에 각본을 쓰고 천재네. 네, 2주 만에 각본을 쓰고 촬영 기간도 17일 정도의 촬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워낙 오래된 감독이잖아요. 빈 벤더스. 저희 예전에 타인의 삶 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독일의 유명한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맞아요. 뭐 짬이 있으니까 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배경도 좀 있는 게 그때 이제 코로나19 기간이어가지고 팬데믹이었어서 되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됐던 상황적 이슈도 있어서 더 약간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주인공이 야쿠쇼 코지도 청소 트레이닝을 받았대요. 영화 촬영 전에.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영상도 본인이 찍어가지고 계속 보면서 연습하고 이런 이제 노력이 있어가지고 거의 리허설 없이 연기를 했던 이 배우의 노력도 한몫을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굉장히 리얼리즘이 느껴지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 일본 영화계 대표하는 거장으로 꼽히는 감독 오즈 야스지로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 빈 벤더스 감독이 되게 존경을 하는 감독이래요. 그래서 그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대표작인 동경 이야기와 꽁치의 맛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도 히라마야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아서 이 영화에도 조금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공화장실 수립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다양성에 대한 것들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알리고 싶었다고 했는데 어쩐지 네, 이거는 중립 화장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영화 얘기에서 좀 더 저희가 자세히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한테 부탁드린 게 있어요. 네, 먼저 가지 언니. 네, 일단은 감독과 배우에 대해서 좀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감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 벤더슨 감독이라고 하고 네. 독일 출신이라고 하고 되게 유명한 감독이라고 했죠. 맞아요. 그래서 라이너 베르너 파스빈더랑 뭐 헤르너 헤이조크와 함께 뉴 저먼 시대를 이끌었던 감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 저먼 시대가 뭔지 보니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의 과거 전쟁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뭐 성장 뒤에 가려진 공허한 독일 사회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담기 위해 시작한 그런 영화계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억하지 않으면은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이런 감각으로 만들어진 영화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빈 벤더슨 감독이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카메라는 불행한 일들과 그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무기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잊혀져 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잡아내고 기억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는 감독 같고요. 그래서 주로 로드 무비로
호평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영화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도 연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영화와 같이 퍼펙트 데이즈와 같은 뭔가 시각과 소리로 세계를 관찰하고 뭐 그 안에서 뭔가 말없는 이야기들을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시월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사진 작가로도 활동을 해서 영화를 연출할 때도 미장센도 잘 연출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주연 배우 야쿠지 쇼지라는 감독인데 일단 감독 빈 벤더스가 말하기를 나는 그의 눈빛 안에 우주가 있다고 느꼈다. 그건 연기가 아니라 존재였다라고 뭔가 극찬을 했을 정도로 말보다는 몸, 표정, 침묵으로 말하는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느낌이 약간 일본 양조위 느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좀 주연급으로 활동한 원로 배우고 네. 오늘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로는 2023년 칸 영화제에서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감독도 하시네요. 감독도 좀 하신다고는 들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봤다. 세 번째 살인. 맞아요. 그 어디서 봤나 했다. 고레다 히로카즈 네. 감독의 맞아요. 세 번째 살인에서도 이제 주연을 맡아서 베니스 국제 영화제인가? 그 눈빛이 진짜 특이하긴 해요. 왜냐면 내가 저 눈빛 어디서 봤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세 번째 살인이었네. 줄거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퍼펙트 데이즈. 도쿄에서 공중 화장실을 청소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이름은 히라야마입니다. 영화가 좀 특이한 게 별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냥 매일 같은 시간에 정말 그냥 잠에서 깨고 같은 음악을 듣고 혹은 좀 지나간 올드팝들을 듣죠.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매일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화장실을 청소하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 반복 같은 것이 뭐 지루하다라는 느낌이 별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 혹은 다른 표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번 조카가 찾아와요. 네. 집을 나갔다고 하면서. 네. 근데 그 조카가 오면서 어떤 삶의 변주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본인이 잊고 있었던 어떤 원가족과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한 번씩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하던 친구가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여기 이 영화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맞아요. 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 히라야마가 말을 거의 하진 않거든요. 근데 좀 웃고 표정을 짓고 이런 미묘한 감정들을 보여주는 게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줄거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 사람이 왜 이런 심리 상태를 가졌는지를 좀 잘 살펴보는 게 잘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굉장히 조용하고 얼마나 그런 감정들이 삶 속에서 스며들어 있는지 그런 것들 관찰하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두 분이 너무 준비를 잘해주셔서 잘 얘기를 해주셨고, 저희 영화 감사 이제 시작을 하기 전에 조금 봐야 될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보면 빛의 활용?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모레비라고 하는 그 나뭇잎 사이에 보이는 햇살들. 네. 그걸 이제 또, 히라야마가 계속 이제 촬영을 하거든요. 사진으로 이제 남기게 되는데, 혹시 두 분 끝까지 보셨어요? 네, 영화 봤어요. 끝까지? 네. 뒤에 보면 엔딩 크레딧 올라가고 그 코모레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화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 코모레비가 나뭇잎 사이 햇살을 뜻하는데 감독이 그래서 인공 조명보다 이를 좀 적극 활용해가지고 자연광 중심의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시간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뭐 이런 거를 암시하기도 하고 주인공의 감정선이나 뭐 일상에 사실 이 촬영을 하는 것도 반복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고 그리고 코모레비가 약간 그 작은 틈으로 보여지는 삶의 조각 이런 것들을 또 의미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표현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꿉니다. 히라야마가. 낮에 보았던 것들이 조금 중첩이 되면서 흑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형상 같은 경우는 백으로 표현은 되지만 되게 흐릿하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이론에 의하면 꿈은 낮의 이미지, 그다음에 과거 경험, 그리고 심리적 기제가 맞물려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주인공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두운 과거, 이게 영화를 좀 보시면은 약간 추측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어둡게 표현되는 과거나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낮에 보았던 형상으로 좀 그걸 덮으려고 하는 네, 그렇게 이제 표현 됐던 게 아닐까?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되게 쨍하게 찍었잖아요. 그게 보정을 되게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래서 막 빨강색, 초록색, 파랑색이 되게 눈에 띄게 예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공적으로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미장센들인데 꿈을 그 대비시켜서 일부러 그렇게 흑백으로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꿈이 원래는 흑백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약간 이렇게 인식하는 게 이런 거 같았어라고 하는 거지 보통은 흑백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또 처음 알게 된 네, 정보네요. 좋습니다. 두 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가전이는 어떻게 보셨나요? 늦은 영화다 그냥. 나 그 단어 너무 싫어. 어감이 좀 별로지 않아요? 늦은. 한번 써봤어. 발음이 이상해. 그러니까 어감이 너무 별로야. 나도 처음엔 저게 뭔 말인가 했어. 늦은 영화였다. 네, 정말 느낌 좋은 그런 영화, 편안한 영화였고요. 저는 영화 보면서 이게 비율이 4:3이라서 그리고 느낌적으로도 좀 퍼스트카우가 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그 비율도 같고. 그리고 그냥 이 잔잔한 일상을 맞아요. 담아내고 그래서 쿠키랑 히라야마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성격적인 부분도 되게 ISFP 같은 느낌으로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화는 정말 좋았는데 네. 약간은 좀 뻔하다. 좀 클리셰가 너무 뻔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렇지만 영화는 너무 잔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영화라 좋았고 일단 인상 깊었던 게 저는 그냥 히라야마의 중간중간 한 번씩 보이는 그 미소들이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왜 화장실 청소하다가 손님이 오면은 잠깐 나가가지고 딱 그 뭔가 보디가드처럼 딱 해서 하늘 한번 싹 보면서 싹 웃고 그런 순간순간이 굉장히 저한테도 힐링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히라야마가 그때 보는 하늘과 나무에 비친 그림자 라든지 그게 진짜 일상에서 아주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느끼는 그 행복을 대리로 좀 같이 느끼면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정말 히라야마는 확실히 세로토닌형 인간이다. 세로토닌형 인간이다. 햇빛 받으면은. 그러니까 요즘 인간들은 좀 도파민 인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된 사람이구나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 다카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혼자 살면 외롭지 않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런데 이 히라야마 자체는 누구보다 타인하고 자연과 되게 잘 연결된 사람인 것 같아서 저런 연결성이 이 사람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느껴본 것 같고 그리고 히라야마가 또 가지고 있는 게 본인의 취향이 확고하잖아요. 그게 이제 되게 단단하다는 증거인 것 같거든요. 내 것이 있는 사람. 그래서 뭐 책, 테이프, 식물,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기 것이 있고 거기서 주는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추구미, 나의 추구미였다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너무 뻔했다. 그 점이 제일 아쉬우신 거죠? 네, 조금 많이 아쉬웠죠. 왜냐면은 카메라가 주는 감성이 뭔지 우린 너무 알잖아요. 그걸 또 소품 자체도 카메라를 이용을 했고 이런 게 조금은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약간 그러니까는 옛날에 뭔가 그런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물건들을 배치를 시킴으로써 너무 이제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자극이 너무 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배치는 뻔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그 빈 벤더스 할배가 80세예요. 그래서 그랬나 봐. 어쩔 수 없어 그거는. 할배. 45년생이야. 와, 45년생. 그 정도 감성으로도 굉장히 젊은 거다. 나름 진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광복이야.
카메라 필름 카메라 정도도 과분한가? 그치. 네, 보름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 뻔하다는 말이 재밌는 게 마치 그냥 루틴이 뻔해서 재미없어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영화 다 똑같지 않아? 다 힐링 뭐 이런 거 똑같은 말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이 영화만이 가진 그런 특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는 게 진짜 확실히 다 다르구나. 저는 뻔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저한테는 되게 특이한 영화였거든요. 뭐 영화를 이렇게 만들지? 뭐 이런 느낌의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잘 조직돼서 만들어진 완성 작품이라기보다 그렇게 빨리 찍어서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되게 독특하게 나온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올드팝이나 테이프나 뭐 이런 것들이 뻔한 클리셰다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향해 달려갈 때 그 과정이 다른 영화랑은 좀 다르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막 되게 느끼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분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계에 있더라고 이 사람이. 그치 맞지. 이 사람은 뭐 트라우마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직면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박적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딱 명확하게 볼 수가 없는 사람이라서 되게 모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좋더라고 이 영화에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고 캐릭터를 그렇게 만든 것 자체가. 그래서 전 처음에 봤을 때도 그냥 너무 편안했어요. 왜냐면 나의 삶이랑 되게 비슷해 보여가지고. 진짜 생각 많이 났어요. 저도 보면서. 아침에 막 물론 그렇게 이불을 막 각 잡아서 재고 그러진 않아요. 일어나면서 개더라고. 근데 원래 보통 수행자들이 그렇게 살거든. 와. 왜냐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하잖아요. 다카신가 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청소해요. 근데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러워지니까 청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해야 되는 거고 매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딱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식물에도 맨날 이렇게 주고. 근데 저한테 약간 강박처럼 느껴졌던 거는 맨날 똑같은 커피를 마신다고? 같은 브랜드를? 뭐 그런 거는 저건 살짝 강박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모르죠.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니까. 뭐 그걸 맨날 똑같은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도 오늘은 뭐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고 어제는 쓴맛이 느껴지고 할 수도 있는 노릇이니. 그치. 네. 내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그치.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어쨌든 편안하게 좀 봤고요. 그리고 말을 처음에 언제 하냐면 10분 있다가 하더라고. 맞아요. 오프닝 시퀀스. 그래서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지? 그것도 히라야마가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카시가 얘기했던 거 맞아요. 네. 엄청 시끄럽잖아요, 걔는. 그리고 되게 철없잖아요. 막 이거 팔아가지고 나 돈 좀 빌려줘요 막 이러잖아. 진짜 안 돼, 때리고 싶었어요. 맞아. 돈도 꿔갔잖아. 그리고 잠수 탔잖아. 근데 이 히라야마가 얼마나 어른이냐면 거기서 화를 안 내. 일자 화를 안 내. 뭔지 그냥 그래도. 눈빛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갖고 와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걔도 쫄아가지고 그냥 다시 돌려주고 그냥 자기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얼마나 그런 루틴을 통해서 단단해진 사람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그 기복이 없음이. 단단해. 저는 이렇게 하면서도 오늘 몇 번을 저 또라이 같은 게를 하면서 왔거든요. 제 차에 몇 번을 누가 시비를 걸더라고. 그거 자격지심. 알지? 아니 오늘은 좀 심했어. 막 끼어드는 차도 많았는데 좀 위험하게 붙는 차들이 되게 비가 와서 그런지 아무튼 그것 때문에 오늘 저 또라이 같은 개가 몇 번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라야마의 삶은 저런 철없는 새끼가 옆에서 막 그렇게 지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을 좀 느끼게 했고 근데 그 다카시가 온전히 나쁜 사람이어도 설명하기 힘든 게 맞아. 그 다운증후군 친구랑 엄청 잘해주잖아요. 잘 자신의 귀를 내어주잖아. 보통 일 아니야. 그리고 편견이 없이 진짜 이렇게 친구처럼 대해주는 거 보고 역시 사람은 한 면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 다카시가 그렇게 돈 안 갚고 잠수 탔지만 언젠가 갚겠지. 갚을 거야. 은혜 갚은 까치가 되겠지. 언젠가 갚겠지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가지언니가 얘기해 준 게 이 사람이 라고 스스로 얘기는 안 하지만 단절돼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대사에서. 나는 그들과 다른 단절된 삶을 살고 있고 너네 엄마, 그러니까 그 조카한테 얘기해서 너희 엄마와 나랑은 완전 다른 세상에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외롭지는 않다라고 저도 생각한 게 연결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공원에 자꾸 출몰하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노숙자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분이 누가 봐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그분을 관조하면서 그분을 보고도 아 오늘 또 오셨군요 하고 이렇게 웃어요. 그런 모습들 혹은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옆 사람한테 눈인사를 하는 모습들 이게 완전히 단절된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에 쪽지도 주고받으면서 하잖아요.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은 자기 삶이 너무 좋은데 가끔씩 휘둘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여동생이 와서 이런 데서 살아? 아 그거는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거 맞아? 이렇게 얄미웠었나요? 나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들렸어.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삶이 갑자기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라고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처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되게 이제 경계에 있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제 느낌에는. 정말 수행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가끔씩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인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온전한 사람은 아니고. 네. 그게 이제 끝까지 그런 모습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 결말로 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특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달달보름이 모호한 게 좋았다고 표현을 해줬는데 저는 밸런스라고 저는 적어놨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균형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그런 삶이 흘러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고 그리고 평온해 보이면서도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삶을 원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어떤 밸런스들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뭐 마지막에 장면 얘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강렬하잖아요. 네, 그것도 우는 것 같아 보이면서도 웃는 것 같고 네, 이런 계속 밸런스가 계속 유지됐던 거여서 저도 지루하지는 않았어요. 보면서. 근데 누군가는 너무 평이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보지 않으면 되게 그냥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서 더 공감을 많이 갔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10월은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약간 간접 체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후기를 좀 봤는데 어떤 분들은 아, 뭘 저렇게 강박적으로 사냐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그런 분들도 맞아. 있더라고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호하게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 따라 다르구나. 어떤 시선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이는 게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렇게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마지막에 그렇게 온 거 아니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네.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해요. 매력 1포인트 추가됐네요. 근데 비판은 할 점 없어요? 비판 안 그래도 내가 쥐어 짜낸 게 뻔하다고 본 거야. 저도 하나 쥐어 짜낸 거 있어요. 네. 이게 저는 그 화장실에서 어쨌든 청소하는 직업이니까 그 씬이 많이 이제 담겨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프로젝트성이라 그런지 저는 한 두 번째 보니까 너무 깨끗하지. 너무 깨끗하기도 하고 일부러 이거를 우리 이렇게 깨끗해. 약간 이걸 보여주려고. 나는 그래서 그건 궁금했어. 저 화장실들이 실존하는 화장실인가 아니면 촬영을 위해서 만든 건가 했는데 얘기 듣고 보니까는 그걸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네. 네, 맞아요. 근데 뭐 관광청에서 지원 받았으면은 그렇게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쵸, 어쩔 수 없긴 하죠. 대사로만 좀 나오죠. 오바이트 해놨다 뭐 이런 식으로. 시부야 거리 엄청 더러울 걸 아침에 가면은. 아우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진짜. 토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거기. 그 저도 쥐어 짜는 게 그거예요. 너무 이제 그 리얼리티가 떨어진다. 좀 다시 한번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직업적으로 되게 이 사람이 장인성을 가지고 하는 걸로만 봤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너무 좀 그렇네. 약간. 맞아. 그리고 청소 시작할 때 쓰레기를 맨손으로 줍는 거야. 난 거기 조금 왜 맨손으로 줍지? 약간. 근데 그건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이 그런 편협한 생각이 없는 거지. 이건 더럽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거 보면서 법륜스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그 똥통에 구더기가 막 있잖아요. 그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그 구더기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그걸 이렇게 빼가지고 밖으로 꺼내줬대요. 근데 구더기가 다시 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얘는 왜 똥으로 자꾸 들어가지? 그런 생각에 빠졌었대. 그러니까 그런 더럽고 안 더럽고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마치 구더기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거기 그냥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표현이면은 그럴 수 있겠다. 혹시 쥐어짜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그 다카시 여자친구? 왜 나왔나? 뭐지? 맞아, 저도 장면 중에 그리고 갑자기 볼뽀뽀를 하잖아요. 네. 그게 뭘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생기를 불러일으킨 변주 중에 첫 번째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왜냐면 뽀뽀 받고 되게 좋아하잖아.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해. 엄청 좋아. 발그레해. 그래서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장면을. 이게 쟤랑 뭘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치. 뭔가 나를 그래도 이렇게 호감으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사실 이성적인 감정인지 뭐 아빠처럼 이렇게 한 건지 모르잖아요. 그 여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쵸. 근데 굳이 이걸 넣었어야 했을까? 나는 트랜스젠더인 줄 알았어. 살짝 그 생각을 해봤어. 여자친구였잖아. 다카시 여자친구. 맞아요. 다카시 여자친구였죠. 그래서 저도 이성적인 막 호감을 느껴서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나는 취향이 너무 좋다. 뭐 취향 맞은 뽀뽀해? 취향의 존엄 이런 걸 조금 근데 그래도 표현하려고 했다. 알 것 같아. 뽀뽀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게 있긴 있어요. 나랑 진짜 뭔가 되게 비슷한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확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약간 호감이 엄청 올라가잖아요. 그거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게 어쨌든 그가 그 주인공이 주인공은 아니지만, 네,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음이나 이런 게 이제 뽀뽀로 표현이 된 거죠. 맞아. 생기. 생기. 맞아. 근데 이제 보면서는, 에? 그래서, 저도 그런, 정말 일본 그 사람들, 이런 표현. 아니야, 일본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와닿을 수도 있지. 카와이 할 수도 있을라나? 어쨌든 문화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장면 저도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제가 세 파트로 좀 나눠봤어요. 히라야마의 일과 삶과 그다음에 관계, 주변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일단 히라야마는 화장실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제가 말한 것처럼 장인처럼 느껴졌어요. 디테일도 되게 잘 살려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거울로 확인하는 그 포인트들이 되게 그 도구도 개발하잖아요. 도구도. 그가 일을 좀 해내는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고 옛날 그 소공녀에서 미소가 일할 때도 맞아요. 도구 개발해갖고 막 하잖아요. 맞아.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 저는 약간 일에 자부심 어떠셨어요?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거는 좀 느껴지셨어요? 일에 자부심. 자부심이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이 사람은. 나도 그 생각했어. 그냥 한다. 근데 맞아요. 원래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그쵸. 자부심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아가 커진 거잖아요. 에고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하는 게 보통은 좋은 결과가 그냥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할 때. 맞아요. 저는 뭐 그래서 그냥 책임감 정도? 그냥 내가 맡아서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 이게 좀 더 디테일한 방법으로 표현이 됐다라고 좀 보여졌고 근데 이게 사실 화장실 청소부라는 직업이 되게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되게 필수적이지만 사회적으로 좀 저평가받는 그런 직업인데 요게 그 장면들에서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애기 엄마가 애기 엄마가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찾으러 왔는데 이제 히라야마가 좀 나 그 장면 보다가 저런 쌍년이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애 교육 참 잘 시킨다. 진짜. 일단 감사하다 얘기 안 했고 그리고 손을 닦이잖아요. 그 물티슈 꺼내가지고 그런 장면이라든지 저는 그 여고생도 저 싸가지 이랬거든요. 이게 약간 아예 무슨 휘파람처럼 좀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안에 나 왔으니까 나와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도 되게 어쨌든 이 직업이 저평가 받는 직업이라는 게 좀 보여지는 장면들이었는데 되게 청소 노동자나 아니면 화장실 관리 그다음에 호텔 이런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좀 비슷하게 찾다 보니까 케어 노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돌봄 노동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케어 노동은 간병인, 네,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특수교사 뭐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리고 돌봄 노동은 감정 노동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네, 이렇게 이제 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양육자도 그렇죠. 그죠, 맞아요. 양육자도 돌봄 네, 노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라야마를 보면은 본인이 가진 직업과 자아를 굉장히 분리를 잘하는 사람 같아 보이거든요. 네, 공은 공이고 사는 이게 확실한 느낌. 그래서 이게 아까 보름이랑 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단단함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 사람이 어쨌든 저희가 추측하기에 원래 집은 되게 부유한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 사람이 원래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면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그거는 출신이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붓다는 왕자였어요. 그런 걸 보면은 출신이랑은 상관없는 그냥 깨달음을 어느 시점에 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거랑 배경이랑은 큰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과전님은 어떠세요? 저는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히라야마가 판자촌에서 살았으면 달랐다 그거야? 하고 화장실 청소부를 하는 직업을 갖게 됐을 때와 이전에 본인이 그렇게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고 봤거든요. 보름은 이제 그거는 좀 상관없는 것 같다. 난 두 사람에게 다 공감은 하는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가 단단하고 자기 내면이 강한 사람이 아니면 오히려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화장실 청소를 했을 때 낙차가 더 컸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도 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깨달음이 나도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가난하다고 다 개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래, 나도 가난해. 나도 돈 없고 나 빚밖에 없어. 여기 뭐 노유복 아닌가요? 우리 다 노유복이야. 노유복이지 뭐. 야,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자.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히라야마는 책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사색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사색을 하는 사람 맞지? 왜냐면 진짜 그 햇살을 보고 하늘을 보고 그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사람이 사색을 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엄청 어려운 책 읽던데 윌리엄 포크너 이런 책 읽더라고.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면이 좀 채워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랑 가정 환경이랑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런 독서를 누가 어떤 배경에서 하느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복한 가정에 있는 애들이 독서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은 크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뭐 돈 많다고 다 책 많이 읽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그것도 그래서 독서 같은 것도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경험치가 다르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맞아요. 그래서 히라야마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도 공감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두 분은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않아도 뭐 괜찮다? 상관없다? 저희 지금 이거 듣보 영화 그런 느낌 아닌가요? 사회적으로 무슨 인정이 있어 우리가. 우리 여기서 대통령 욕해도 아무도 모르는데. 뭐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하물며 돈을 쓰고 하고 있잖아.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더 취미에 가까운 것 같고 일은 이제 여기서는 직업적인 직업 돈을 버는 뭔가 그런 잡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떠신지. 이것도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모든 평가는 자본주의에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기준이라는 건 없는 거고 뭐 하나로 삐끗하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진짜 그 코로나 막 터지고 저희 강의 막 다 줄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나가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때 몸으로 했던 경험들이 저한테 되게 큰 자산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 망해도 강의 안 해도 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그 일의 쓸모도 좀 알게 됐고 그리고
많이 못 봤더라도 그 일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좀 알게 돼가지고 자기 마음에 먹기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롯이. 맞아. 나도 그때 쿠팡 플렉스 했었는데 난 그거는 하나 제대로 깨달았어. 아, 길치들은 하면 안 되겠다. 정말 힘든 일이구나, 길치에게는.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물론 개인의 마음가짐 너무 중요한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긁히는 포인트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일에 자긍심을 가진다고 마음을 먹어도 내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어떤 모임이나 뭔가 동창회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이런 데 갔어? 너 요즘 뭐해? 나 화장실 청소해. 이게 선뜻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게 조금 그런 포인트에서는 나도 뭐 아직은 아주 미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렇게까지 나아가면은. 맞아요. 그 히라마가 이런 우리가 걱정하는 관계들이 많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가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진짜 많이 긁힐 수 있을 거. 그러니까 요즘 뭐해? 라고 했을 때 선뜻 그냥 뭐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좋습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파트 히라야마의 삶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루틴이 있어요. 아침 햇살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이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면서 바로 개고요. 세면, 면도, 작업복 정리.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물 주고. 네, 물 주고 음료수 같은 거 이제 뽑아 먹고. 아니지. 네. 나가기 전에도 차키랑 동전이랑 네. 카메라랑 착착착 챙겼잖아. 그것도 항상 같은 곳에 이제 두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점심으로 같은 샌드위치랑 음료를 같은 장소에서 먹고 이제 쉬는 날이면 목욕탕에 들러서 목욕하고. 목욕탕에 10분밖에 안 하더라?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근데 남성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아니 조카한테 10분 뒤에 만나 이러잖아. 조카한테도 그러니까 그건 좀 선 넘었지. 아무리 남자여도 10분은 탕도 들어가고 하는데 빡세지 않아요? 나도 거기에 좀 놀랬어. 근데 남성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빨리 나올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10분 너무 무료도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우나도 하고 그래도 남자들도 한 30분 있고 여자들은 한 1시간 있잖아요. 씻는 곳에서 크게 집착이 없으신 그런 건가? 뭐 어쨌든 자전거 타고 자주 가는 식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서 잠이 드는 하루. 네, 이런 이제 루틴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이불개기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부터 이제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맞아. 지켜가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자기 효능감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나를 좀 그때 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저희가 뭐 방송에서 했었나 아니면 다른 자리에서 했었나 그 음식을 해서 먹는 이유가 뭐 손이 가고 귀찮기도 하지만 나에게 대접해주는 느낌? 근데 이런 것도 다 그런 나에 대한 존중의 태도로 보여지는 이제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집안에서 집안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나를 대접하는 거로 생각하면은 힘들 게 없어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도 못해주나 싶은 거죠. 개쓰레기 같은 장에 있어 봐봐. 내가 나를 그렇게 대접하는 거야 그냥. 그럼 환경도 진짜 중요하긴 하니까.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필름 카메라, 네,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책 뭐 이런 것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노래 어떠셨어요? 좋았나요? 올드팝? 아는 노래가 별로 없어서 마지막 곡만 알았어요. 난 마지막 곡도 몰랐어. 그건 원래 되게 유명한 노래잖아요. Feeling Good인가? 맞아요. 저도 들어는 봤다? 뭐 이 정도였고 되게 잘 알지는 못했었는데 이제 한 7080의 미국 올드팝인데요. 올드팝들이었는데 이 빈 벤더스 감독이 워낙 음악 애호가라서 OST도 직접 다 선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좀 히라야마의 삶을 좀 나타내는 가사들이 있는 노래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그 하우스 오브 더 라이징 선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아이들에게 말해주세요. 내가 했던 짓을 하지 말라고. 죄와 비참함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 해 뜨는 집에서 말이에요. 이런 이제 가사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삶에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한 가사인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Pale Blue Eyes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는 가끔은 너무나 기쁘고 가끔은 너무나 슬프다. 가끔은 너무나 기쁘지만 보통은 뭐 당신이 날 미치게 만든다. 당신은 날 미치게 만들어.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히라야마가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모호함이라든지 아니면 좀 제가 표현했던 균형 이런 것과 뭐 비슷하게 좀 표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 제목과도 같은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 노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찾아서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just a perfect day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저 완벽한 하루야. 근데 이제 뒤에 가사를 보면 oh it's such a perfect day라고 또 가사가 이어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까 보름이 저희 방송 전에 이게 왜 제목이 퍼펙트 데이일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되게 완성적이어서 퍼펙트 데이일 수도 있지만 네. 그걸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서 그런 제목이 붙지는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네,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막 어려운 책 읽는다 이런 얘기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보면은 그 윌리엄 포크너의 야생 종려 나무, 맞아. 네, 이 소설도 나오고요. 그리고 퍼트리샤 하이스미스의 11, 네, 요 작품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어쨌든 두 개 다 약간 일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인물들의 불안한 정서를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작가 그 설명은 서점 주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단어를 써도 다르게 얘기해. 맞아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서점 작가가 책 살 때마다 뭔가 던져주는 그 대사도 조금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좀 자기적이다. 좀 NPC 같긴 했어. 약간 그런 맞아. 그런 느낌도 좀 있긴 근데 이 사람이 하더라고요. 유럽 감독이잖아요. 유럽 감독들 특징이 약간 그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 예술을 다 묶어야 된다. 그 노래, 뭐 문학 작품 본인이 거기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드러내더라고요. 보통은 특히 유럽 감독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 아야라는 작가의 소설가의 수필집인 나무라는 이제 책도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히라야마 자체가 워낙 자연과 교감하고 식물 정성스럽게 키우고 이런 이제 인물이다 보니까 또 이제 등장했던 작품이 아니었나 또 싶습니다. 히라야마가 이렇게 꾸준히 어쨌든 일상을 계속 좀 챙기려고 하는, 기록하려고 하는, 네, 수집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게 사진이 됐던 음악이 됐던 책이 됐던 두 분도 기록하시잖아요. 네, 어떤 형태로 좀 하고 계시는지 추천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보름은 다이어리 쓰고 네, 다이어리는 그냥 일정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 노션 이용해서는 거의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요. 꿈에서 본 메시지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무의식을 많이 여기서 제가 그 약간 지도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탐구가 돼가지고 그거를 좀 많이 쓰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느꼈던 어떤 참회 포인트, 내가 이걸 놓쳤구나, 그런 것들도 좀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쓰는 것 자체에서 이제 감정이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고여 있는 게 없어지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내가 안 써봐가지고 몰랐는데 지금 오늘이 83일 동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 쓰다 보니까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이제는 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실 귀찮잖아요. 글이라는 게, 글 쓴다는 것 자체가, 그쵸. 행위가. 근데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내가 나의 그냥 어떤 느낌과 생각들을 다 이렇게 쏟아 넣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정화인 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쓰면 이게 똥이지. 정화니까. 그치. 내가 쏟아낸 것들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잘 써지면 작품이 되는 거, 그 안에서. 잘 써지면. 주로 똥입니다. 똥을 싸서 주로.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사진 이런 건 잘 안 남겨요. 왜냐면 감각이 없어가지고. 사진 음성도 굳이 옛날에 뭐 그 음성 뭐 베어 어쩌고 이걸로 이 와치로 할 수 있는 거 있다고 해갖고 했는데 거의 안 썼어요.
왜냐면 저는 영감을 수집을 가끔 하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라서. 근데 거의 안 썼고 그냥 글을 쓰는 거가 저한테는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메모. 맞아요. 저도 비슷해요. 그냥 저는 꾸준하게 쓰진 않지만 한 번씩 생각 나거나 뭔가 그런 감정이 스칠 때는 뭐 휴대폰 메모장이라든지 혹은 내가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컴퓨터를 켜고 이제 뭔가를 진짜 막 그 감정들 막 쓰고 나면은 확실히 해소가 되고 정화가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쏟아내잖아요. 그 순간의 것들을. 그러면 뭐 어느 날은 그 글이 진짜 똥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역시 오늘은 내가 좀 똥 같은 감정이 있었구나. 약간 이런 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혹은 즐거운 거나 근데 주로 똥 같을 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정도 모았던 다이어리들이 집에 있었는데 그걸 얼마 전에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큰 결심이잖아요. 사실 다이어리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쵸. 근데 거기에 전남친 얘기들이 되게 많이 써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거기 나오는 전남친들이 꿈에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들에게 미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록들이 마치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꾸 나한테 오는 거야. 그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거 그냥 한 번 다 본 다음에 내가 이때는 이렇게 살았구나 딱 회고하고 그냥 싹 다 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타나.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글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보고 필요하면 지울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록을 꾸준하게 하지 않고 그때 간헐적으로 보이는 대로 막 써놔요. 그러니까 공책도 어쨌든 그냥 글을 진짜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럼 보이는 공책에다가 그냥 그때그때 막 쓰고 혹은 포스트잇 쓸 때도 있고요. 근데 밤에 자기 전에 쓸 때는 조금 그걸 관리하려고는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엔딩 감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았었더라도 좀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그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거 하나는 오늘 괜찮았어.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전에는 좀 남기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그 과거의 일기를 계속 보고 거기에 매몰되는 것도 집착이잖아요.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거잖아. 안 봐 나는. 그러니까 어디다 쓴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그러면 좋은데 저는 그게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싹 다 버려버린 거죠. 잘했어. 남편이 볼까봐. 그건 좀 위험해. 그게 가장 클 수도 있다.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히라야마는 또 고독과 연결의 균형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깊지는 않지만 주변인들과의 진심이 담긴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아까 얘기를 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다 나눠가지고 후배 타카시와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일하는 파트너지만 되게 지각 자주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해도 꾸짖거나 고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이 사람이 관계하는 방법이자 정말 어른의 모습들이 좀 잘 나타나 있는 것 같고 서점 주인 그다음에 단골 가게 사장님 이런 분들하고 되게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형태로 관계 맺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조카가 왔을 때도 저는 되게 막 뭘 얘한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아름답게 거리두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억지로 주지도 않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근데 거절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든데 요즘 들어서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끼어들지 말자. 맞아요. 잔소리하지 말자.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뱉어놓고 뒤늦게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아니면 너무 깊게 개입하는 말이었나? 이런 맞아. 생각에 후회를 할 때가 생기거든요. 종종. 근데 이 히라야마는 저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진짜 이런 거리두기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정말 꼰대가 아닌 거지. 꼰대가 아니다. 두 분한테는 편안한 관계 거리가 어느 정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없어요. 저한테는. 정리됐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 주변에 친하게 남겨두는 사람은 서로 그런 연락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냥 뭐 한 1, 2년 만에 연락 와도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어제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시 뭐 만나도 어색하지 않고 그런 관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 깊게 이렇게 그러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게 적당한 거리 아닌가?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고 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어느 정도 나이 이제 우리도 나이도 있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은 확실히 좀 정리가 되어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아, 이 사람 너무 들어와 하면은 내가 먼저 마음에서 알아서 뭔가 정리가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그 10월이 얘기했듯이 그 가르치려 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잖아요.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 너는 지각하는구나. 아 갑자기 나 오늘 또 공식 지각쟁이로서 나도 지각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그게 제가 요즘 들어 정말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그런 포인트에 있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를 자꾸 고치려고 하거나 뭔가를 자꾸 그러니까 물론 나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지만 그냥 너는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예, 그런 포인트.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 선택 이론에서 봤는데 모든 관계에서 파국은 서로 통제하려고 할 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맞아. 모든 인간관계가 자신의 권력을 앞세우려고 할 때 이게 파국이 된다고 하는 게 그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존중해 주는 거. 아, 너는 그렇구나. 그게 진짜 되게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포인트인데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니까 이제는 확실히 아, 저 사람 나한테 너무 그렇게 하는 것 같아라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안 그러려고 하니까. 맞아요. 이게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애들한테 잘 안 돼 이게. 또 아이들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 자식과 이거는 남편한테 나도 안 돼. 남편한테 오히려 좀 되는 편인데 애들한테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통제랑 방임 그 사이를 못 찾겠어. 그거 진짜 어렵지. 너무 어려워.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래서 아이들과의 그런 편안한 거리를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그건 너무 건강한 고민이야. 맞아. 10월은요?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이제 편안한 관계거리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살아있나 보다. 그냥 언젠가는 그런 강박도 있거든요. 제가 연락을 막 먼저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나를 바꿔야 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야. 다른 사람들처럼 막 때 되면 안부하고 가지 언니가 주로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나고 내 성격이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바꿔야 되나? 그리고 또 저희 일이 또 뭐 어쨌든 인맥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유지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지향하면 또 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꿔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걸 바꿔야 바꾸는 되나. 순간 넌 마약 중독자가 될 수 있어. 안 바꿔도 돼. 그래서 좀 그거는 좀 나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알아서 연락 오는데 뭘 바꿔. 가지 언니가 알아서 연락 오잖아 먼저. 그러니까 약간 내 주변인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나가 고민이었던 거죠. 너무 내가 그러니까 10월이 말하는 포인트가 뭔지는 알지. 우리의 이제 뭐 강의하는 그런 인맥으로서. 근데 잠깐 뭐 그런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그냥 아니야. 너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맞아요. 그냥 스타일대로. 그게 그 쿵짝이 맞으니까 또 같이 있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요. 맞아요. 뭐 아무리 연락 많이 해도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지막 장면 얘기할 건데 네.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아까 다양성에 대해서 그래도 살짝 저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름이 얘기해줬죠. 그 다양성 중립성. 찾은 부분이 있으신가요? 중립 화장실 일단 받고 그 가족 화장실도 받고 장애인 화장실도 받고 맞아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류 다 있었어. 맞아요. 인간의 다양성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은중욱은 네.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아까 저희 막 이렇게
나뭇가지 메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도 물론 막 그분을 이렇게 뭔가를 분류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모습들. 히라야마 입장에서 저 사람을 막 독특하고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갑자기 그 느낌이 들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그냥 여기 피어있는 꽃을 바라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다 다르잖아요.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더라고, 사람을 볼 때. 왜냐면 저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때 눈빛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저래? 왜죠?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 네. 그리고 연령의 다양성도 저는 되게 많이 맞아. 할아버지들 목욕탕에서 깜짝 놀래잖아. 노출신이 갑자기 무슨 사이야? 저 처녀가 여기 웬일로 등장했나 하고 다 눈이 동그래져서. 그리고 그런 거. 그 무너져버린 집 보고 어제 여기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러잖아요. 그 노인분이. 그리고 그 히라야마가 자주 가는 선술집에 마마라는 그 주인장이 있잖아요. 네. 그분이 뭐 옆에 그 손님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이혼했다고 뭐 이런 얘기했나? 그거? 뭐 그런 얘기, 그런 이혼에 관련된 그런 것도 뭐 다양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히라야마한테 왜 감자 샐러드 우리한테 주는 양이랑 다른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마마가 우리 가게는 평등해요 막 이런 그 이제 대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좀 담으려고 했지 않았나? 그런 포인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식당 주인 그 히라야마가 맨날 맥주 마시는 저녁 식사하는 곳. 저녁 식사 먹는 그 여자 그분 말고 남자 시장 같은데 시장 같은데 그 남자분이 그 남자분도 되게 루틴하게 그분을 맞아주거든요. 히라야마를 맨날 뭐 수고했어요 막 이러고 손나게 해주고. 맞아요. 근데 되게 다가오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그분이 그런 대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손님이 어떤 야구팀 중계 보다가 막 뭐라고 히라야마한테 와서 막 깽판 치려고 하니까 그걸 탁 막아주면서 다양하게 존중해야 된다. 그 존중 포인트를 그렇게 거기서 한번 그리고 선술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니코한테 조카 니코한테 다양한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의 세상, 나의 세상. 그래서 제가 어떤 기사를 보면서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처음 봤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 그걸 이제 보고 다시 영화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화장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담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는 사람이 히라야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 다양성. 맞아요. 굳이 그것도 분류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사람. 맞아요. 그냥 사람. 다 똑같구나.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인 것 같아요. 맞아. 히라야마는 그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딱 그 자체잖아. 맞습니다.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길어요. 말도 없지만, 대사도 없지만. 그거 힘들었겠어요. 찍는데. 눈이 빨갛던데? 맞아요. 그 장면을 촬영할 때 각본에 적혀있던 지문도 백미러에 비친 히라야마의 눈에 눈물이 보인다. 하지만 결코 슬퍼 보이진 않는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지? 그러니까요. 어떠셨어요? 그 장면? 네, 이것도 저는 솔직히 이런 엔딩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엔딩이구나라고는 그냥 느꼈고 근데 그게 주는 의미는 그냥 저는 이 사람이 외로움과 공존하는 삶을 그냥 사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좀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진짜 받아들이는 거죠. 네, 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고 외롭지만 뭐 이 외로움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잖아 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게 외로운데 되게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되게 즐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삶은 슬프지도 않아 하지만 되게 즐겁지도 않지만 그런 사람이다. 저는 그 동생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선술집의 어떤 애정의 행각을 보고 갑자기 담배를 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외로운 것보다 뭔가 일탈이 이제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되게 루틴한 삶을 살지만 한 번쯤은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막 절제된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일탈이 뭐 고작 담배긴 하지만 꼭 그거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하는 것과 조금 다른 행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림자 놀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과 그림자 이야기도 막 하면서 그때 뭔가 그 트라우마가 약간의 해소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과 포옹을 하고 헤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원가족에 대한 원망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놓아진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완전히 놓아진 게 아니니까 그런 모호한 표정이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번 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벗겨져 내가는 한 번의 더 과정.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청렴하게 산다고 해도 자기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를 한 번에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당연하지. 근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명확하게 영화에서 나오지 않지만 아마 되게 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버님과 뭐 아버지와 관련된 맞아요. 학대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빠를 안 본대잖아 지금 아예 그렇게 병원에 있는데도. 그리고 뭐 옛날처럼 그러지 않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정서적인 학대를 당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거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나이까지 남아있고 그게 이제 이제서야 동생을 만나면서 뭔가 한꺼풀이 벗겨진 것 같은 느낌. 저는 감정의 증폭 그냥 이렇게만 봤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표정이 없다가 그 얘기했던 그런 변주들이 계속 생기면서 바뀌어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국 그게 감정적인 부분이 증폭이 되면서 그런 얼굴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표정도 되게 웃는 표정도 나오고 처음에는 없었다가 그럼 막 혼자 피식피식 웃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황당한 일들을 또 막 겪기도 하면서 그런 표정들이 되게 달라지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영화를 쭉 보다 보면. 그래서 감정의 증폭, 요 정도로만 저는 좀 봤었던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신 거 들으니까 그런 내용도 맞을 것 같다. 근데 또 그 다음날부터 또 화장실 청소하고 멀쩡하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뭐 감정이라는 게 사실 진짜 훅 올라왔다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오늘 저희 퍼펙트 데이즈로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이런 삶, 루틴, 리추얼과 관련된 영화나 콘텐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그 일본 영화 중에 봤던 것 중에 1일시 호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차 다도 그 과정에서 명상하고 그 과정을 지키면서 근데 그때는 제가 이런 수행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고 왜 저러는 거야? 막 그랬거든요. 보면서. 왜냐면 막 그 답답한 기모노 같은 걸 입으면서 탁탁탁탁탁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그 다도를 막 해. 근데 나는 그 몸이 자유롭지 않은 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 누구 저걸 왜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다도의 그런 예절을 지키는 것도 어떤 리추얼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 얘기 하더라고. 그때 우리 차 그거 그 제주도에 갔을 때 막 이렇게 막 뭐 이렇게 거품 만들면서 했잖아요. 그것도 명상이라면서요. 맞아.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는 영화예요. 1일시 호일. 네, 저는 보진 않았는데 그 2017년에 개봉한 패터슨이라는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버스 운전사의 일상을 다룬 건데 여기 이제 이광수 씨가 나오죠. 아담 드라이버가 주연을 한 그리고 짐 자무시 감독이고요. 안 했구나. 나중에 한번 해야겠다. 패터슨 되게 좋은데 영화. 이것도 한번 저희 다뤄보면 좋겠네요. 저는 그냥 카모메 식당 좀 추천드려보고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본 영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 좀 다루는 영화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득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화는 뭐죠, 저희? 다음 영화는 또 제가 준비했는데 이거 원래 가지 언니한테 양보하려다가 너무 이 공부를 하면서 빨리 해봐야겠다 생각해가지고 급하게 생각했는데요. 뷰티풀 보이라는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샬라메. 네, 또라메. 자주 나오네요. 네, 자주 나옵니다. 네. 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일주일 무료 체험하시고 해지하시길. 네, 그러면 저희 다음 주 영화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